세상의 모든 축구 이야기 풋볼 살롱입니다. 오늘은 축구 승무패 10회차 K리그 라리가 14경기 현미경 분석 및 최종픽 공유로 인사를 드립니다. 풋볼 살롱의 현미경 분석은 1부와 2부로 나눠서 진행을 해드립니다. 1부에서 1번부터 7번까지 다뤄드리고 2부에서는 8번부터 14번 경기를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축구 승무패에 K리그1 경기가 들어오면서 발매 마감 시간이 빨라졌습니다. 내일 역시 대구와 제주 경기가 2시에 시작이 되기 때문에 축구 승무패 발매 시간이 낮 1시 50분까지라는 점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풋볼살롱의 구독자 여러분들은 미리미리 풋볼살롱의 현미경 분석을 시청을 하시고 내일 아침 일찍 구매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풋볼살롱의 모든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컨텐츠는 구독자 여러분들의 유튜브 채널 구독과 동영상 시청으로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풋볼살롱 멤버십으로 합류를 하시면 다양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잠시 풋볼살롱 멤버십과 관련해서 전하는 말씀 듣고 빠르게 승무패 10회차 현미경 분석 1부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적중 내역은 2020년을 기준으로 풋볼살롱이 승무패 2등에 적중한 내역들입니다. 승무패에서는 아직 1등을 하지 못했지만 프로토에서는 온라인 배트맨 사이트를 기준으로 최고 배당 1등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풋볼살롱 본인뿐만 아니라 구독자 여러분들도 속속 승무패 2등에 당첨이 되고 계십니다. 네, 끝으로 풋볼살롱 멤버십 혜택을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미경 분석 자료 파일과 최종픽 이미지를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동영상이 올라가기 전에 멤버십 회원분들에게는 네이버 전용 카페를 통해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현미경 분석 자료 파일이 평균 15장에서 20장 분량인데 이 분석 자료 파일만 보시더라도 유튜브 동영상을 시청한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 혜택으로는 멤버십 전용 네이버 카페가 있습니다. 해당 카페를 통해서 다양한 승무패 프로토 정보를 교류를 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300명 가까이 되는 멤버십 회원분들께서 자발적으로 다양한 정보를 교류를 하고 계시고 실제 자신이 구매한 픽까지 자발적으로 공유를 하고 계십니다.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쌀 언더 오빠라는 풋볼살롱만의 언더오버 프로토 언더오버 분석 예측 결과까지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축구 승무패 10회차 현미경 분석 1부 첫 번째 경기는 대구와 제주의 경기입니다. 저는 무패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풋볼살롱의 최종 픽을 그대로 따라가지 마시고 최대한 살롱 코멘트 위주의 분석을 위주로 자료를 취합을 하셔서 나만의 픽에 조합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가 최종 픽뿐만 아니라 폴더스 부적으로 가져가지 못하는 추천 픽이 있습니다. 투폴 추천이나 독식 픽 추천을 적절하게 섞으시면 그야말로 독식 픽을 구성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승무패 9회차에서도 폴더스 부적으로 가져가지 못했던 승부수 픽들을 여러가지 추천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도 이변 결과가 상당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최종 픽만 그대로 따라가지 마시고 취향껏 투폴 추천이나 독식 픽 추천도 함께 나만의 픽에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대구가 직전 광주와의 홈경기에서 1대4 완패를 당했습니다. 최영원 골키퍼의 선방 능력이 떨어진다는 약점이 있고 세트피스 공격 자체는 위력적인데 지공 상황에서 좀처럼 골을 뽑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왼쪽 측면의 안용우가 날카로운 모습을 보여줬고 전방의 세징야 역시 역습 천병 역할을 했지만 확실히 세징야 선수 혼자서 역습을 진행하기에는 버거운 모습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김대원 선수가 이적을 했고 정승원 선수 같은 경우에는 구단과 재계약 문제로 인해서 경기에 출전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김대원, 정승원이라는 젊은 엔진이 사라진 대구의 빠른 카운터 공격이 먹혀들지 않고 있습니다. 후반전에 교체 카드로 활용할 수 있는 자원도 베테랑인 이근호와 이용래 외에는 이렇다 할 카드가 없기 때문에 대구가 공격 작업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용병으로 영입한 세르지뉴도 팀에 녹아들기에는 시간이 필요해 보이고 최근 맞대결 전적에서는 제주에게 팽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대구입니다. 4승 2무 4패로 팽팽한 맞대결이고 최근 2019년에 치른 맞대결에서는 2연속 무승부를 거둔 대구입니다.
제주 같은 경우에는 직전 포항과의 홈 경기에서 1대0 승리를 거두면서 시즌 첫 승을 신고를 했습니다. 제주를 항상 말씀을 드리면서 3백 수비가 상당히 안정적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정훈, 권한진, 김호규가 구축하는 3백 수비뿐만 아니라 골키퍼 오승훈이 지키는 골문도 든든하고 안정적인 수비 밸런스를 자랑하기 때문에 짠물 수비를 보여주는 것이 제주입니다. 베테랑 미드필더인 이창민과 여름이 구축한 중원 라인도 안정감을 더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3경기에서 1실점밖에 없는 것이 제주입니다. 안정적인 수비를 바탕으로 윙백인 정우재, 안현범의 기동력을 활용한 역습이 상당히 날카로운 제주이고 이 제주 역시 문제는 최전방에서의 마무리가 아쉽다는 점입니다. 용병인 자와다 선수가 꾸준히 출전 기회를 잡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번뜩이는 모습이 없습니다. 주민규, 공민현, 이동률 같이 2부 리그 시절에는 날아다녔던 공격수들이 1부 리그에서는 아직까지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외국인 공격수 제르소와 켄자바예프를 영입한 제주인데 이 제르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출전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미국 메이저리그 출신의 측면 자원이고 몸 상태가 상당히 좋다고 합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대구 같은 경우에는 최전방 공격수인 에드가의 부상과 대안 선수의 이적으로 최전방 마무리가 없다는 점이 약점입니다. 이 최전방에서 버텨주는 공격수가 없어서 이선의 세징야의 위력도 반감이 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확실히 세징야는 홀로 최전방에 있을 때보다 최전방에서 도와줄 수 있는 공격수가 있을 때 위력을 발휘하곤 하죠. 그렇기 때문에 대구의 이병근 감독이 공격수 포지션을 병행할 수 있는 수비수 김진혁을 공격수로 끌어올려서 재미를 보고 있는데 이 수비수 김진혁이 3경기에서 3골로 맹활약 중이지만 언제까지 김진혁을 올렸을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제주 역시 주민규, 이동률, 공민영 같은 선수들이 1부 리그에서는 그렇게까지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공격 마무리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만 수비와 중원 밸런스가 너무나도 안정적이기 때문에 3경기에서 한 골밖에 먹히지 않은 짠물 수비가 압권이고 그렇기 때문에 대구의 공격력이 제주의 수비진을 뚫어내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보입니다. 특히 대구가 직전 광주전에서 1대4로 완패를 당했는데 이 수비와 중원 밸런스를 갖춘 광주를 상대로 어려움을 겪었던 대구이기 때문에 광주 못지않은 수비와 중원 밸런스를 갖춘 제주를 상대로도 어려운 경기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제주가 지난 포항전처럼 탄탄한 수비 밸런스를 바탕으로 한 골차 신승까지 챙길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만 제주 역시 최전방 결정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0대0, 1대1 지루한 공방전 끝에 무승부도 그려지는 경기이기 때문에 첫 번째 경기는 무패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광주와 전북의 경기인데 승패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가 직전 대구 원정에서 4대1 완성을 거뒀습니다. 윤보상 골키퍼의 선방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고 김주공 선수가 첫 골을 기록을 했습니다. 플레이메이커 김종우가 1골 1도움으로 맹활약을 했고 엄원상 선수도 막판에 이삭줍기로 골을 넣으면서 공격진에서 모처럼만의 공격 포인트가 양산이 된 광주입니다. 이 최전방의 펠리페 선수가 부상에서 돌아오면서 측면의 엄원상, 엄지성의 움직임까지 살아난 시너지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 3선 중원을 구축하고 있는 김원식과 이찬동의 중원 수비력과 밸런스가 상당히 안정적인 것이 광주입니다. 최근에 전북을 상대로는 상대 전적에서 열세인 광주인데 그래도 홈 구장에서는 좋은 기억이 있는 것이 지난 시즌 홈에서 3대3 무승부로 전북의 덜미를 잡은 바 있고 2017년 같은 경우에는 여봉훈 선수가 결승골을 넣으면서 홈에서 1승을 거둔 바 있는 광주입니다. 전북 같은 경우에는 직전 강원과의 홈경기에서 2대1 진땀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후반전 교체 투입된 구스타보의 뚝배기가 전북을 구해내는데 구스타보 선수가 머리로만 1골 1도움을 기록을 하면서 전북의 역전승을 일궈냈습니다. 확실히 손준호 선수가 이적을 하면서 수비형 미드필더 포지션에 공백이 예상이 됐는데 포항에서 복귀를 시킨 최영준 선수가 손준호 선수만큼의 활약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활동량 자체가 많은데 체력적으로 버거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대구에서 데리고 온 미드필더 류재문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물음표의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원전에서 실험을 한 구스타브와 일류첸코의 투톱 조합이 가능성을 보였기 때문에 김상식 감독이 광주 원정에서 어떤 공격수 조합을 들고 나올지가 상당히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확실히 김상식 감독이 감독 경험이 없다 보니까 유기적인 부분 전술보다는 선수들의 개인 능력에 의존한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약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직전 대구 원정에서 4대1 완승을 거둔 광주입니다.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실점을 제외하면 안정적인 수비, 중원 밸런스가 돋보였습니다. 여기에 최전방 공격수 펠리페가 부상에서 돌아오면서 엄원상 선수가 측면으로 이동하니까 확실히 엄원상 선수는 최전방 공격 자리보다는 측면이 어울린다는 점을 여실히 증명을 했습니다. 반면에 전북 같은 경우에는 강원전에서 졸전 끝에 상대 골키퍼 수비 실책으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후반에 구스타보를 향한 크로스와 고공 뚝배기 공격으로 꾸역 역전승을 일궈냈는데 확실히 중원에서의 손준호 선수의 공백이 느껴졌고, 이 전북의 약점인 것이 언더 22세 이하 자원이 마땅치가 않기 때문에 확실히 교체 카드 운영 면에서도 약점이 있는 전북 현대입니다. 코니모토 선수의 부상도 조금은 커 보이고 한교원 선수 역시 3월달에는 출전이 불투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보경 선수 역시 예전만큼의 기동력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 광주의 중원 밸런스를 뚫어내기에는 전북의 지금 중원 상태가 좋지 못해 보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김상식 감독의 전술적인 역량이라고 보여지는데 화끈한 공격, 화공을 공원에 넣고 정작 제대로 된 공격 전술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주먹구구식의 선수들의 개인 역량에 의존하는 패턴으로는 꾸역승밖에 그려지지가 않고 수비 밸런스를 갖춘 팀을 상대로는 계속해서 고전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올 시즌 광주가 초반 행보를 봤을 때 직전 전북이 상대했던 강원보다도 훨씬 수비와 중원 밸런스를 갖춘 팀이기 때문에 고전이 예상이 되는 경기입니다. 또한 광주 원정이라는 점에서 광주 전용 축구장이 잔디 상태가 그렇게 좋지 못하기 때문에 강팀인 전북에게 불리한 요소로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고려를 한다면 충분히 무승부가 아니라 광주에게 패배로까지 덜미가 잡힐 수 있는 그림이 그려집니다. 다만 전북이 직전 강원전에서 후반에 구스타보와 일류첸코 투톱 조합의 가능성을 봤기 때문에 광주전에서는 제가 중원 싸움에서는 오히려 광주에게 밀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중원을 생략을 하고 측면 쪽으로 빌드업을 해서 측면에서 최전방의 구스타보의 머리를 향한 크로스 공격으로 조금은 단순한 패턴의 효율성을 추구를 한다면 그 세컨볼을 일류첸코가 마무리하는 심플한 공격으로 효율성을 발휘하면서 광주에게 승리를 거두는 그림도 그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변을 노리시는 분들은 무승부보다는 과감하게 광주의 승리를 곁들이는 것도 좋은 승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광주의 승리가 리스크가 크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무승부를 바치실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는 포항과 울산의 경기인데 포항의 단통패 울산 사이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이 직전 제주원정에서 0대1 패배를 당했습니다. 포항이 타쉬와 크베시치라는 용병들이 있는데 아직 몸 상태가 올라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인터뷰를 찾아봤는데 김기동 감독의 인터뷰에 따르면은 피지컬 코치가 경기 출전을 만류를 할 정도로 아직까지 체력적으로 올라오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따라서 울산전에는 타쉬와 크베시치 용병의 출전은 어려워 보입니다. 이 타쉬와 크베시치라는 용병들이 출전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최전방 스트라이커 자원이 부족한 것이 포항입니다. 그러한 부재 속에서 팔라시오스를 최전방 원톱 자원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확실히 팔라시오스는 원톱보다는 측면 쪽에 어울리는 선수라고 보여집니다. 김기동 감독이 화려한 전술 변화로 임기응변으로 대처를 하고 있는 포항인데 그 과정에서 강상우와 신강훈 같은 멀티플레이어들이 자주 포지션을 바꾸는데 이러한 과정 속에서 시즌 초반부터 체력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울산과의 최근 상대 전적에서는 무승부가 없는 흐름 속에서 4승 6패의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통산 전적에서는 포항이 근소하게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울산의 경우에는 직전 인천과의 홈 경기에서 3대1 승리를 거두면서 개막 후에 3연승 상승세를 달렸습니다. 부산에서 데리고 온 이동준 선수가 맹활약을 했고 인천전에서는 1골 1도움과 페널티킥까지 유도를 하면서 3라운드 MVP를 차지한 이동준입니다. 울산이 언더 22세 자원인 강윤구 선수가 18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아주 당찬 활약을 보여주고 있고 이 유소년 팀 출신인 김민준 역시 광주전에서 결승골을 뽑아내는 등 울산의 상승세를 이끌고 있는 것이 22세 자원들의 맹활약입니다. 최전방의 김지현 선수와 힌터제어는 각각 무릎과 늑골 부상으로 인해서 결장을 했었는데 이번 포항전에서 출전이 가능할지는 불투명해 보입니다. 최근에 울산의 수호신인 조현우 골키퍼의 눈부신 선방쇼가 있기 때문에 포항이 지금 최전방 원톱 자원의 부재 속에서 조현우가 버티고 있는 울산의 골문을 뚫어내는 데는 버거워 보이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양팀 모두 최전방 자원의 부재로 고민이 있습니다. 포항의 경우에는 팔라시오스를 원톱 공격으로 활용을 하는데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고 울산 역시 김지현과 힌터제어가 부상으로 나란히 빠졌었기 때문에 인천전에는 이동준이 원톱으로 나섰습니다. 결국에는 중원 싸움에서 승부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윤빛가람, 원두재, 이동경, 이청용 같은 퀄리티 있는 중원 자원이 포진된 울산의 중원이 포항의 신진호, 오범석, 송민규 같은 자원들보다 훨씬 더 유기적인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포항이 최근에 김기동 감독의 신들린 전술 변화로 위기를 타개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과정에서 왼쪽 측면 수비수로 나서고 있는 강상우 선수가 미드필더뿐만 아니라 공격수로도 만점 활약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멀티플레이어들이 체력적으로 부침을 겪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이러한 전술 변화 패턴이 계속된다면 상대팀으로 하여금 간파가 쉽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포항의 왼쪽 측면인 강상우, 송민규 라인이 공격의 핵이라고 볼 수 있는 포항인데 울산의 경우에는 오른쪽 측면에 이동준과 김태환이라는 걸출한 측면 공격 자원들이 있기 때문에 포항의 왼쪽 측면 자원들이 마음 놓고 공격에만 집중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반대로 울산의 왼쪽 측면에는 김인성이라는 걸출한 윙어가 있기 때문에 울산이 중원이나 측면 공격 면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양팀의 최근 10경기에서 무승부가 없는 팽팽한 난타전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포항과 울산의 동해안 더비는 화끈한 경기가 펼쳐지면서 울산의 한 골차 신승 정도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포항의 용병 타시와 크베시치가 합류하기 힘들다는 점도 포항이 힘들 것으로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3번 경기는 포항의 단통패, 울산의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경기는 인천과 서울의 경기인데 인천의 단통패, 서울의 승리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식픽으로는 무승부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인천이 직전 울산 원정에서 1대3으로 패배를 당했습니다. 수비수 김광석 선수가 골을 넣으면서 0패를 면한 인천인데 페널티킥으로만 2골을 실점을 해서 아쉬움이 남는 경기였습니다. 인천이 최근에 중앙에서 왕성한 활동량을 보이고 있는 김도혁 선수가 햄스트링 부상을 당하면서 울산전에서 결장을 했기 때문에 이번 서울전에서도 출전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주포인 무고사 선수가 결장 중이고 용병인 네게바 선수가 기대 이상의 활약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네게바 선수가 골 결정력 자체는 그렇게까지 좋은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득점 면에서도 아길라르 선수에게 의존을 하는 패턴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FC 서울전에서 홈경기 티켓이 매진이 됐기 때문에 열렬한 인천 홈팬들의 응원을 등에 업을 수 있는 것이 인천입니다. 최근 상대 전적을 살펴보면 인천이 서울의 천적다운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에는 2승으로 우위를 점한 인천이고 통산 전적 면에서도 13승 17무 22패라는 팽팽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인천이기 때문에 서울이 녹록치 않은 경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의 경우에는 직전 성남 원정에서 덜미가 잡혔습니다. 막판에 기성용 선수가 페널티킥을 핸드볼 파울로 내주면서 결승골을 헌납한 서울인데 확실히 기성용 선수가 최전방에서 압박이 들어오면 그 압박을 풀어내는 데 있어서 예전만큼 움직임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력적으로 부침이 있기 때문에 기성용 선수가 풀타임을 소화한 상황에서 또다시 인천전에서 선발로 나설 수 있을지 의문감이 약간은 듭니다. 성남전에는 기성용과 한찬희가 중원 조합을 꾸렸는데 확실히 한찬희보다는 기성용의 파트너로는 오스마르가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기동력은 떨어져도 패스 자체가 안정감이 있기 때문에 오스마르가 파트너로 섰을 때가 안정감이 한껏 더 올라가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주영 선수가 원톱으로 나오고 있는데 골 결정력이 너무나도 좋지 못합니다. 박정빈 같은 교체 공격 자원의 퀄리티가 떨어지는 것도 서울이 결정력에 문제가 있는 점으로 보이고, 나상호와 조영욱이라는 측면 자원이 골 결정력 부족을 해결해 줘야 할 것 같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직전 경기에서 나란히 패배를 당한 양팀입니다. 인천의 경우에는 시즌 초반에 수비 조직력이 나쁘지 않은 모습이고, 다만 문지환이라는 미드필더와 더불어서 중원의 핵이라고 볼 수 있는 김도혁이 햄스트링 부상으로 빠져있기 때문에 문지환 선수에게 과부하가 걸리고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에는 직전 성남전에서 골 결정력 문제를 드러내면서 패배를 당했습니다. 또한 기성용 집중 견제에 대한 약점을 노출을 했기 때문에 인천 역시 기성용을 견제를 할 것으로 보이고, 다만 서울이 지난 성남전과는 다를 것 같은 이유가, 성남의 경우에는 최전방과 2선에서 빠르고 왕성하게 기성용 같은 선수들을 압박할 수 있는 자원이 많은 반면에, 인천의 경우에는 아길라르 같은 선수들이 그렇게까지 수비적으로 기여를 하는 선수들은 아닙니다. 물론 조성환 감독 체제에서 활동량 자체가 늘어난 아길라르인데 수비적인 능력이 뛰어나다기보다는 공격적으로 플레이메이킹에 능한 선수이기 때문에 성남 선수들만큼 기성용을 전방부터 압박을 할 수 있을지 의문감이 듭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중원에서 문지환이라는 미드필더가 많은 활동량을 가져가고 그 옆에 김도혁이 있을 때 시너지가 나는데, 이 김도혁 선수가 빠지다 보니까 문지환 선수에게 과부하가 걸리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따라서 문지환 혼자서 서울의 기성용이나 오스마르, 팔로세비치 같은 유기적인 중원을 막아낼 수 있을지 의문감이 드는 매치업입니다. 또한 성남이 자랑하는 3백 중앙 수비진보다 인천의 오반석, 김광석 같은 선수들이 아무래도 베테랑 나이가 많다 보니까 제공권이나 노련미는 좋은데 이 스피드가 빠르지 않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서울의 공격진 같은 경우에는 나상호, 조용욱, 박주영, 팔로세비치 같은 유형이 제공권으로 골을 넣기보다는 서로 유기적인 움직임 변화를 가져가면서 스피드와 침투로 골을 만드는 유형이기 때문에 성남 수비진보다 발이 느린 인천의 수비진이 오히려 더 고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천 역시 무고사가 빠진 상황에서 골 결정력이 부족하다고 본다면 양팀이 팽팽한 경기 속에서 무승부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폴더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독식 픽으로나 투폴로 무승부를 가져갈 것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고, 저처럼 폴더가 여유가 없으시면 FC 서울이 그래도 2선에 팔로세비치, 나상호, 조용욱 같은 한방에 있는 공격수들이 있기 때문에 발이 느린 인천의 수비진의 약점을 파고들면서 한 골차 신승 정도는 거둘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4번 경기는 인천의 단통 패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경기는 알라베스와 카디스의 경기인데 알라베스의 단통 승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폴 추천으로는 승리와 무승부를 가실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알라베스의 경우에는 직전 베티스 원정에서 2대3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최근 라리가에서 4연패를 당했는데 그래도 주포 장신 공격수인 호셀루가 리그 4경기 만에 득점포를 신고한 것은 고무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 1월 카디스 원정에서는 1대3 완패를 당한 알라베스인데 당시 알라베스가 후반 10분 만에 퇴장을 당하면서 수적 열세에 빠진 것이 패인이었습니다. 카디스의 경우에는 직전 에이바르와의 홈경기에서 1대0 승리를 거두면서 최근 라리가 2무 5패 하락세를 끌어냈습니다. 주포인 네그레도 선수가 5경기 만에 에이바르전에서 결승골을 넣으면서 승리를 견인을 했고, 알라베스의 특징이 홈에서 더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반면에 카디스의 경우에는 오히려 원정에서 더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는 점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라베스의 경우에는 주전 오른쪽 측면 수비수인 나바로 선수가 경고 누적 징계로 결장을 하고,
카디스의 경우에는 주전급 부상 자원이 없다는 점에서 한치의 양보도 없는 경기가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양팀 모두 서로를 무너뜨릴 한방이 있습니다. 알라베스의 경우에는 라리가 제공권 1위 팀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세트피스 공격이 날카롭습니다. 세트피스 상황에서 6골을 넣고 있고, 이에 반해서 카디스는 세트피스 실점이 많습니다. 9골을 실점을 하고 있는데 라리가에서 공동 2위에 해당할 정도로 세트피스 수비가 약합니다. 반대로 카디스 역시 역습 공격이 날카로운데 알라베스의 경우에는 역습 수비가 약합니다. 따라서 양팀 모두 4-4-2 포메이션을 주로 쓰고 있고 서로를 공략할 수 있는 무기 한 방이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선제골을 넣는 팀이 승리를 가져갈 것으로 보입니다. 선제골을 넣으면 선제골을 허용한 쪽에서 동점골을 넣기 위해서 밸런스를 깨게 될 것이고, 그 밸런스가 깨지면 오히려 그 약점이 부각이 되면서 선제골을 넣은 팀이 추가골을 넣고 리드를 끝까지 사수하는 그림이 그려집니다. 알라베스가 기본적으로 홈에서 강한 팀이고 직전 베티스전에서는 아쉽게 2골을 먼저 넣고 3골을 내줘서 패했기 때문에 충분히 경기력 자체는 올라오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알라베스가 현재 리그 최다 연패인 4연패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분위기 반전의 가능성이 있고, 양팀 모두 득점력이 좋지 않기 때문에 폴더에 여유가 있으시면 무승부를 받쳐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5번 경기는 알라베스가 압도적인 제공권을 활용해서 세트피스 수비에 약점이 있는 카디스를 세트피스 상황에서 무너뜨리면서 한 골차 신승을 가져가는 그림을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경기는 레알 마드리드와 엘체의 경기인데 레알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식 픽으로는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알이 직전 아틀레티코 원정에서 1대1 무승부를 거뒀는데 주포인 벤제마 선수가 부상에서 복귀하자마자 아틀레티코전에서 천금 같은 동점골을 뽑아냈습니다. 지난 12월 엘체 원정에서 1대1 무승부로 덜미가 잡혔던 레알 마드리드이기 때문에 이번 엘체전에서는 주의를 기울일 것 같고, 엘체 같은 경우에는 직전 세비야와의 홈 경기에서 2대1 깜짝 승리를 거두면서 강등권 탈출에 성공을 했습니다. 엘체의 상승세 원동력으로는 에스크리바 감독이 부임을 하면서 경기력이 상승됐다고 살로만 뉴스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엘체에는 191cm의 장신 공격수 카리오 선수가 부상 복귀 이후에 2골 1도움을 올려주고 있고, 세비야전에서도 골을 넣으면서 최고 평점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카리오 선수가 합류를 하면서 제공권과 뚝배기 공격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가 된 엘체의 공격입니다. 엘체의 경우에는 홈과 원정을 비교해봤을 때 원정에서 더 안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알의 부상 및 결장자로는 주전 중앙수비수인 라모스 선수가 훈련에는 복귀를 했는데 레알 마드리드가 엘체전 이후에 3일 뒤에 아탈란타와 챔피언스 리그를 치르기 때문에 무리해서 라모스 선수가 출전을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또한 오른쪽 측면 수비수인 까르바알 선수가 부상으로 결장을 하고 엘체의 경우에는 주전급 부상 자원이 없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직전 아틀레티코 원정에서 1대1 무승부를 거둔 레알입니다. 주포인 벤제마가 부상에서 복귀하자마자 골을 넣었기 때문에 이번 엘체전에서도 벤제마 선수의 활약이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 최근에 토니 크로스, 모드리치, 카세미루 중원 조합이 절정의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엘체를 상대로도 중원부터 찍어 누르면서 주도권을 쥘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엘체의 경우가 에스크리바 감독 부임 이후에 경기력이 살아나고 있고 직전 경기에서는 세비야를 잡아냈기 때문에 기세가 한껏 올랐습니다. 지난 1차전 맞대결에서도 레알을 상대로도 1대1 무승부를 거뒀는데 당시에 레알의 주전급 선수들이 대거 나왔다는 점에서 충분히 엘체가 이번 레알 원정에서도 자신감을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폴더에 여유가 있으시면 엘체의 무승부까지 바치시면서 이변을 노려볼 만한 경기라고 보여지는데, 다만 세비야전에서는 세비야가 챔피언스 리그 경기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주전급 자원들을 대거 로테이션을 가동한 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세비야전에서 승리를 거뒀다고 해서 무작정 레알에게도 승리를 거둔다는 그러한 유추는 위험한 접근으로 보여지고, 레알의 경우에는 3일 뒤에 아탈란타와 챔피언스 리그 16강 홈 경기를 치르기 때문에 엘체 쪽에 조금은 무게감이 실려주는 일정이라고 보여지지만
그러나 엘체가 원정에서 성적이 좋지 못한 팀이고 엘체의 장점이 우당탕탕 세트피스 한 방이 있는데 레알의 경우에는 세트피스 수비가 라리가에서 상위권이라는 점에서 충분히 벤제마의 골 결정력을 앞세운다면 한 골차 신승 정도는 가능해 보이는 경기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레알 마드리드가 이미 2연속 무승부를 거두고 있는데 올 시즌 최다 연속 무승부입니다. 따라서 3연 무승부까지는 나오기가 힘들어 보이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 폴더에 여유가 없으신 분들은 저처럼 레알의 단통 승리를 가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고, 독식을 노리시는 분들은 그래도 엘체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여러가지 상승 요인이 있기 때문에 무승부까지 받쳐보실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승무패 10회차 현미경 부석 1부 마지막 경기는 오사수나와 바야돌리드의 경기인데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사수나가 직전 바르셀로나와의 홈경기에서 0대2 패배를 당했습니다. 최근 라리가에서 3승 2패로 나쁘지 않은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는 오사수나이고, 장신 공격수 부디미르 선수가 최근 3경기 연속골을 넣다가 3경기째 무득점 늪에 빠져 있습니다. 지난 12월 바야돌리드 원정에서는 2대3으로 패배를 당한 오사수나인데 홈에서만큼은 2승 1무로 바야돌리드를 상대로 패배가 없는 흐름입니다. 지난 맞대결에서 부디미르 선수와 토레스 선수가 골맛을 본 좋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오사수나는 또다시 부디미르의 뚝배기 한 방을 믿어봐야겠습니다. 오사수나는 기본적으로 홈에서 더 좋은 성적을 보여주는 팀이고, 바야돌리드 역시 직전 헤타페와의 홈경기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최근 라리가에서 4무 4패로 승리가 없다가 헤타페전 승리로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는데, 공격수 와이즈만이라는 공격수가 2달 만에 라리가에서 골을 넣었습니다. 또한 에이바르 출신의 오레야나라는 플레이메이커가 있는데, 이 선수가 바야돌리드 이적 후에는 컨디션이 좋지 못했는데 최근에 2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바야돌리드는 원정에서 성적이 더 좋지 못한데 수비력만큼은 홈보다는 원정에서 더 살아나는 팀입니다. 양팀 모두 최근 주전으로 나서는 선수들 중에서 부상 자원이 없기 때문에 최상의 전력으로 맞대결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양팀 모두 주전급 자원 이탈이 없다는 점에서 팽팽한 경기가 예측이 됩니다. 두 팀 모두 최근 경기력 자체가 살아난 팀이라 어느 한쪽으로 기우는 매치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오사수나가 홈에서 강한 팀인데 바야돌리드와의 홈경기에서는 패배가 없는 흐름입니다. 이 바야돌리드의 특징이 상대 전적면에서 우위를 점한 팀에게는 쉽게 패하지 않는 모습인데 지난 헤타페전이 그러한 예시였습니다. 전체적인 상대 전적이 팽팽하지만 그래도 오사수나 원정에서는 이상하게 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바야돌리드라는 점에서 바야돌리드의 승리까지는 힘들어 보입니다. 다만 바야돌리드의 와이즈만이라는 공격수가 골을 넣어봤던 팀에게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헤타페전에서도 와이즈만 선수가 2달 만에 득점포를 가동을 했는데 그 2달 전에 마지막으로 골을 넣었던 팀도 헤타페입니다. 이 와이즈만 선수가 과거에 오사수나를 꺾었을 때 2골이나 넣었던 좋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한 놈만 패는 와이즈만이 또다시 오사수나를 상대로 득점포를 가동을 한다면 바야돌리드가 최근 경기력이 살아나고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무승부까지는 잡아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만 오사수나가 최근 패한 팀들이 모두 베티스, 세비야, 바르셀로나 같은 강팀들, 자신들보다 체급이 높은 팀들이었기 때문에 자신들보다 체급이 낮거나 비슷한 팀을 상대로는 오사수나가 홈에서만큼은 쉽게 패하지 않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한 골차 신승 정도는 거둘 수 있는 매치업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한 오사수나가 라리가 제공권 2등 팀인데 제공권이 좋다는 점에서 세트피스 공격도 날카로운 편입니다. 반면에 바야돌리드는 제공권과 세트피스 수비가 약점으로 분류가 되는 팀이기 때문에 오사수나가 압도적인 제공권을 바탕으로 한 골차 신승은 가능해 보입니다. 따라서 폴더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바야돌리드의 최근 경기력을 고려를 해서 와이즈만이라는 공격수와 오레야나라는 플레이메이커의 컨디션 상승을 고려를 한다면 무승부까지 가져갈 만한 경기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것으로 승무패 10회차 현미경 부석 1부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부를 먼저 올려드리고 연이어서 2부를 촬영을 해서 나머지 8번부터 14번 경기를 빠르게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 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풋볼 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